자, 이제 3일 패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회계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었으면 이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것도 좀 알아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정보 시스템에서 우리 재무제표 분석에 관한 거 한번 실무 수행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장부, 회계 장부에는 크게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주요부가 뭐냐 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을 말한다. 분계장,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계장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죠? 네. 분계장은 전표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계정 원장도 다시 한번 보죠. 자, 주요부라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분계장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자, 몇 월 달 걸 볼까요? 7월 달 분계장을 한번 볼까요? 7 엔터 엔터, 뒤에도 7 엔터 엔터, 전표는 전체 엔터 엔터 하면 7월 달에 10일 날, 15일 날 이런 거래가 있었네요. 그래서 분계 내용을 보자면 7월 10일 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0,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1,000만 원 이런 분계였어요. 여성 정장 팔았나 봐요. 그 다음에 15일 날 분계는 뭐였느냐 보니까 15일 날은 입금 전표인데 부가세 예수금 상품을 팔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현금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상품 매출 모두 5천만 원어치 팔았네요. 현금 5천만 원. 현금으로 받았네요. 현금으로. 그래서 상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판매한 매출 전표였습니다. 자, 이런 분계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분계장이에요. 분계장. 자,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은 분계장 바로 밑에 있죠. 이 두 가지가 주요부입니다. 계정 과목에서 그냥 엔터 쳐보세요. 왼쪽에 계정 과목이 다 나와요. 현금, 당좌예금 이렇게. 네. 총계정 원장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닫아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론적 지식으로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회계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라는 게 있는데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다. 나머지 장부는 다 보조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전표는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분계장 아까 보셨고 총계정원장도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계정별 원장 앞으로 자주 볼 거고요. 거래처 원장도 가끔 들어가 볼 겁니다. 메인 매출장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죠. 시험에서 메인 매출장 조회하라 그러면 그걸로 들어가 보면 돼요. 그래서 제 장부를 검색해봐라 하는 게 1, 2,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한번 연습해 보죠. 수행 1번 당기 중에 외상 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을 보고 답해봐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보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열어놨나요? 총계정 원장 제가 닫아버렸네. 다시 엔터 해가지고 총계정 원장 외상 매입금을 딱 선택해보세요. 여기 있네. 251번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에 차변과 대변이 있네요. 자, 여러분 외상 매입금은 부채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부채.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차변에서 감소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총계정 원장을 보고 외상 매입금 상환액은 얼마냐 이랬어요. 자, 부채를 상환했다. 갚은 거죠. 부채를 갚으면 감소한 거죠. 부채가 1,000만 원이다.
6월 달에 딱 한 번 갚았나 봐요. 6월 달 1,000만 원 들어있죠? 네. 그래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장부를 볼 줄 아셔야 돼.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하나 문제 더 있는데 이기예정 7월부터 9월에 신용카드 과세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는 얼마냐? 메인 매출장으로 알아내라. 자, 메인 매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장 여기 있죠? 메인 매출장 7월부터 9월입니다. 기간을 7월 엔터 9 엔터 자, 구분을 뭐로 바꾸느냐면은 매출로 바꿔야 되겠죠. 문제가 매출 건수니까.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과세 유형에 가가지고 17번 이게 신용카드 판매죠. 17번 카과 전체에서 엔터 치면 나옵니다. 건수와 공급 대가를 물어봤으니까 건수는 한 건, 공급 대가라는 건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한 건에 16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이걸 알 수 있죠. 자, 수행 결과 보면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 이렇게 보는구나. 자, 장부조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장부조회는 지금 했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재무제표의 핵심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계정보 분석에 보면은 첫 번째 1번이 재무상태표 관련 지표, 두 번째 표는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 자, 우리가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볼 때 주로 어떠한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표를 보느냐 하면은요, 유동비율, 당자비율을 봐가지고 그 기업의 지급 능력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급 능력. 그 다음에 부채 비율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봐가지고 그 기업의 안전성, 얼마나 튼튼한 기업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급 능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를 취직할 거란 말이에요. 자, 땡땡 기업에 취직할 거예요. 땡땡 기업에. 근데 그 회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내가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회사가 봉급은 제대로 주는 회사인지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요새 회사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봉급은 제때 나오고 보너스나 이런 거는 잘 주는 회사인지. 여러분, 봉급 잘 주고 보너스 잘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급 능력이 뛰어나야죠. 돈이 많아야 된다. 한마디로 봅니다. 돈이 많아야 된다. 유동 비율을 분석해 보면 되는데,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여러분, 유동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이에요. 만들어놓은 상품, 판매할 상품까지 유동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뭐예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이 되는 거예요. 1년 내에 현금. 이미 현금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예요.
상환할 부채. 그래서 분자가 많아야 되죠. 1년 내 현금화되는 게 많고 1년 내 갚아야 될 부채는 적어야 되죠. 만약에 반대로 분모, 이 부채가 유동부채가 더 많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적어도 단기에는 이 회사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차입해야 돼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1년 동안 현금화 가능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은 이건 10억인데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17억이에요. 벌써 7억 빵꾸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억 나누기 17억 10 나누기 17 0.59 곱하기 100 하면 59%가 나오네요. 유동비율 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동비율 59%는 부채의 59%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돈 갚아야 될 돈의 59%밖에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지급 능력이 매우 위험하다.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이 회사는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 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비율이 100%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회사는 뭐 자금 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화 되는 것으로 빚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유동비율이 200%가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현금이 남아 돌아요. 이 회사는 아주 지급 능력이 뛰어난 회사다. 유동비율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투자자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투자자만 관심이 있느냐? 거래처. 우리 회사하고 거래처가 거래를 개설할 때 우리 회사가 뭘 사는데 외상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는 상대방 회사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저 회사가 외상을 주었을 때 외상 대금을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 회사 건물이 뭐 이쁘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죠. 건물 있고 토지 있고 공장이 있어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회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지급 능력,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 당좌 비율은요.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지만 당좌 자산은 재고자산 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현금인 거하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게 통장으로 가서 찾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것들이 당좌 자산이죠. 여러분 당좌 자산 배웠죠? 당좌 비율이 100%다 그러면 너무 좋은 겁니다. 금년에 상품을 하나도 안 팔아도 부채는 다 갚을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게 당좌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예. 바로 지급 능력, 그 기업의 신용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믿어도 될 기업인가? 예.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부채 비율이에요.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은 서로 반대인데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자,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이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채권자, 돈 받을 사람들이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예요.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요. 자, 우리 기업,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이,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굉장히 좋겠네요. 이천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파트 딱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 와 예? 좋겠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10억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어. 이 10억 중에서 7억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급받아가지고 매달 이자를 몇백만 원씩 넣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7억에 대한 이자 매월 갚아야 돼. 그 사정을 모른다 이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근데 그걸 보는 게 뭐예요?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자, 누가 나보고 당신 1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3억이니까 30%입니다. 30%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해요? 7억이 빚이니까 자기 자본은 3억, 자산 총계는 집밖에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10억. 10분의 3이죠. 그러니까 30%. 자기 자본 30%다 그러면 내 재산의 70%는 빚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야 건전한 재무 구조가 건전한 회사다. 그래서 뭐 빚 없이 살 수도 있죠. 빚 없이.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100%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우리는 차입이라는 건 잃지 안 한다. 돈 빌리는 건 신용카드 한 달 쓰는 것밖에 없다. 이게 가장 뭡니까? 건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건전한 가정의 재정이다. 여러분들도 아직 혹시 결혼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그런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빚지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남들 차 타고 다니면 난 버스 타고 다니면 되죠. 뭐. 그게 속 편해요. 빚 잔뜩 지고 이자 갚느라고 뭡니까? 봉급을 받긴 받았는데 봉급 받자마자 다 이자로 빠져버리고 살맛 안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버스 타고 다니고 가까운 직장 다니면서 비용을 줄이더라도 빚 없이 좀 속 편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기회가 생깁니다. 큰 부자보다요 마음이 편하고 건강한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돼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그 수준 유럽의 그 선진 국가 정도로 이 기초 생활이 보장이 되고 우리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 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하셔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해외 여행도 다니시고 열심히 일하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건전한 소득입니다. 굿.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장에 다니면서 봉급 받는 거. 나는 직장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돼요. 일하면서 짜증나면은 정말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 하실 분은 내가 이 일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거 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제가요, 1991년도에 학원을 한 2, 3년만 하고 저는 다른 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장사를. 아이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놨었는데, 왜 학원을 하게 됐냐? 그 당시 91년도가 말이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할 때예요. 구조조정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은 알아서 빨리빨리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퇴직할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크게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때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주산부기학원.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학원이나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잘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예. 주산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잘했었어요. 직장 다닐 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 학원을 했습니다. 그냥 학원 하던 우리 식구가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 내는 건 그 방법을 잘 아니까 쉽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선 놀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한 1, 2년 하다가 빨리 그 장사 해야지 했는데 학원을 해보니까 요게 나쁘지 않아요. 제 성격하고 많이 맞았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젊은 선생님들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한 분들 이게 데리고 학원을 했을 때고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학원을 많이 다니는 시기예요. 예, 그때는 뭐 학원에 컴퓨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물구물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컴퓨터 시대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데 학교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학원으로 전부 보냈거든요. 전국에 컴퓨터 학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이 잘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컴퓨터 학원에서 다 그만둬요. 왜냐? 학교에 가면은 학교 시설이 더 잘 돼 있어. 교단 선진화 뭐 이런 투자.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이 인터넷이라든가 학교에 교단 선진화 작업, 교육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실이 너무 좋아지고 선생님들이 거기 외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무슨 수업, 방과후 수업 이런 걸 컴퓨터 뭐 이런 걸 다 합니다.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그 시기에 90년대 말에. 학원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갑자기 이제 버스도 팔고 선생님도 내보내야 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IMF까지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좋았던 시절 이제 끝났나 보다. 만약에 제가 학원이 제 성격에 안 맞았으면 그때 그만뒀겠죠, 학원을. 이제 되지도 않으니까 이제 때려치자. 그런데 저는 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직업훈련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학생은 안 되겠구나. 학생은 이제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것 같아. 그래서 직업훈련을 알아봤어요. 성남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가가지고 우리도 직업훈련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다 이거 코칭을 받았습니다. 공부했죠. 그 사람들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공무원들 바쁜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 사업은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 찾아가고 해서 다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천에서 지금 국피지원 고용노동부 훈련하는 데가 우리 학원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방법을 다 알아가지고 보강하고 준비하고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이게 가장 좋은 소득이에요. 예, 뭐 주식 사가지고 한다 이거 주식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저도 옛날에 철없을 때 잠깐 했었어요. 일이 안 돼, 일이. 예, 머릿속에 자꾸 그 생각만 나요. 오늘 주식값이 어떻게 됐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부동산? 이거 부동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자,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열심히 좋은 직장 찾으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아이템 찾아가지고 사업하시는 거. 행복하게 사세요.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분석은 이익률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네. 그래서 이익률 계산하는 거 이렇게 돼요. 방식이.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뭐를 보는 거예요?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 자,
시험에 관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 왜 공식 외우라는 말을 안 하지? 시험에서 공식은 다 알려줍니다. 예. 만약에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라는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계산은 이렇게 한다. 공식을 다 써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난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 알아야죠. 회계 공부한 사람들이 영업이익률은 알아야죠. 그래도 시험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 나오죠. 그게 영업이익률이다. 물론 세 가지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험에서 공식 몰라서 시험 틀리지는 않아요. 문제는 시험에서는 공식을 알려준다. 자, 조금 이 얘기가 옆으로 새는 바람에 수행 내용을 못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면은 유동 비율이 얼마냐,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